총가격이 렌터에서는 150만 원 나왔어요. 휠하고 다 포함해서. 근데 제가 뭐 휠을 빼고 조금 몇 개 빼니까 100만 원 이후로 나오고 문짝도 도색을 안 해도 돼요. 사실 눈곱만큼 까졌거든요. 광택 내고 하면 괜찮아져요. 색깔도 사실 서비스센터한테 물어보십시오. 100% 맞출 수 있는지. 100%못 맞춥니다. 그래서 그냥 광택만 내고 붙었지만 하면 120만 원 이하로 어떻게든 맞춰볼 수 있습니다. 그냥 그만큼만 수리하는 거예요. 자격증은 당연히 다 받아야겠죠. 대신에 할증이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수리 퀄리티가 다른 게 아닙니다. 왜냐? 부품은 교환할 거 다 교환하고 휠도 복원하니까. 단 하나 안 하는 거는 문짝 하나 도색을 안 하는 건데, 문짝은 광택만 내고 붙었지만 해도 티가 별로 안 날 거예요. 사실 도색보다 더 나을 거예요. 왜냐? 색깔이 안 맞을 수 있으니까. 지 색깔은 그대로 맞출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 열받는 포인트입니다. 서비스센터에서는 그 어드바이저라는 사람이 쌍방 과실인데 200만 원 이하 뭐 이상 올라간다 이런 얘기도 안 해줄 뿐더러 수리를 바로 하라고 한 겁니다. 매출이 나와야 되니까. 지금 300만 원 수리비를 받아야 되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머릿속에 사실 그냥 조금 흔들립니다. 직원들 임금에 여기 뭐 은행 이자에 엄청 많이 내요. 수리를 많이 해야 돼. 근데 대신에 이건 진짜 내 양심에 찔리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나도 이거 수리 안 하거든. 예를 들어서 B가 수리비가 200만 원이 넘게 나왔어요. 그럼 어차피 할증비로 넘어가잖아요. 한 건이니까 4차 플러스 때문에 한 건이니까 200만 원 넘어가면 나도 내 차도 그냥 정상적으로 싹 다 교환해. 300만 원씩. 그렇게 해도 어차피 200만 원 넘어가니까. 근데 또 하나 더 들어가면 보험사정률이 200만 원인데 그러면 200만 원 나오는 거랑 뭐 수리비 2천만 원 나오는 거랑 같냐? 아니, 그것도 아닙니다. 보험사별로 구간별로 할증되는 기준이 또 있어요. 200만 원에서 뭐 500만 원까지, 뭐 5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1000만 원에서 뭐 2000만 원까지 이렇게 구간이 더 있어요. 할증이 많이 되는 구간이 있는데 그것까지 생각하면은 또 너무 어려우니까 넘어갈게요. 일단 200만 원이 넘어갔으니 내 차도 그냥 정상적으로 한 300만 원씩 수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충 500만 원 선 나오니까 보통 200만 원 수리비 나오나 500만 원 수리비 나오나 보험료 할증 기준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200만 원이 이게 넘게 나왔으면 서비스센터에서 수리해가지고 그냥 한 300만 원 나오든 400만 원 나오든 자기 부담금 50만 원 다 내고 수리하는 게 나을 수 있어요. 근데 어드바이저는 이거 수리 안 나왔잖아요. 그러면 차주님한테는 일단은 나가시고 쌍방가실 다 협의 다 보시고 이쪽 수리비까지 다 끝나고 나서 차주님 차 수리비를 이 대물 수리비에 합쳐가지고 200만 원 언저리에서 될지 말지를 고민해 봅시다. 그만큼만 수리를 합시다. 이게 양심적인 거고,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차주님들께서 쌍방가시를 처리하는 자세입니다. 이게 제일 차주님은 제일 좋은 거예요. 이해가 좀 되셨나요? 근데 이 기준은 자차 보험이 가입돼 있다는 기준입니다. 자차 보험이 가입 안 돼 있는 분들은 그냥 수리 내 돈 주고 다 해야 돼요. 자차를 꼭 들어야 되는 이유기도 하죠. 수리비 300만 나오면 한 번에 이렇게 내려고 해보십시오. 진짜 끔찍하다. 월급 한 달치 뭐 넘게 다 깨내야 돼. 안 되겠죠. 자차는 꼭 드시고요. BMW도 제가 예를 들었죠. BMW도 그 서비스센터에서는 문짝 교환, 디엔다 교환, 사이즈팩 교환까지 해서 1000만 원 수리비 대충 나왔을 겁니다. 근데 제가 저거 차주님이 또 자차로 할까 물어보는데 일단 제가 차주님이 법인에 차가 4대가 있대요. 자차하고 대물 포함해서 지금 BMW 6 시리즈에 보험료를 거의 200만 원 가까이 내고 있대요. 이 수리비를 1000만 원 거의 썼다. 그러면 가지고 있는 차 4대가 연쇄적으로 다 올라갑니다. 다 같이 할증이. 그러면 이 수비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 차주님, 어차피 차주님이 이 차가 연식도 좀 있고 100% 완벽하게 하는 것보다는 그 차주님 피해를 줄이는 게 안 낫겠냐, 교환 안 하고 살리더라도 제가 최선을 다해서 100% 아니더라도 99%까지 해보겠다, 이렇게 해서 저 수리비 200만 원 이하로 맞췄습니다. 또 아시는 분 지인이라 해서 또 할인 더해서 최대한 저렴하게 해서 수리를 해드리기로 했습니다. 뒷문, 뒤엔다, 사이드 스텝인데 서비스센터 가면 다 교환인데 저희 공장에 다 살려가지고 200만 원 이하로도 해서 현금으로 수리하기로 했습니다. 보험으로 하는 것보다 이건 현금으로 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왜냐? 보험료 할증되는 폭이 훨씬 더 많으니까. 차 4대가 연쇄적으로 50만 원씩만 올라가도 200만 원이죠. 거기에다 이게 3년 동안 유지가 됩니다. 그러면 200만 원씩 3년 올라간다. 이러면 600만 원. 거기다가 보험을 안 쓰면 보험료가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조금씩 할인이 돼요. 그 할인도 없어지고 할증된 상태로 3년이 가는 겁니다. 손해가 엄청 많아요. 서비스센터나 어떤 일반적인 공장 가면 그냥 보험 처리만 하라고 막 등떠밉니다. 근데 저는 진짜 안 그러거든요. 현금 수리 많이 하라고 합니다. 왜냐면 지금 쫓겨나가죠. 근데 나중에 보험료 낼 때 생각하면 진짜 피눈물 흘립니다. 그렇게 피해 당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서비스센터에서 그냥 내 차 새 차니까 서비스센터 수리하지, 새 차인 기분에. 근데 그렇게 해서 피눈물 흘리는 사람 많습니다. 다 교환돼 있죠. 나중에 중고차 팔 때 다 감가되죠. 보험료도 엄청 많이 나오죠. 2중 3중으로 고충입니다. 자차 대물을 할 때도 서비스센터에서 수리하기 좋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일반적인 공업사하고도 상담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쌍방 가실 경우는 더욱더 서비스센터보다는 일반적인 공업사, 양심적으로 하는 저 같은 이제 어드바이저라고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어드바이저 자동차 보험 전문가하고 꼭 상의를 하시고 수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진짜 좋은 내용이었습니다. 내가 해놓고 내가 좋은 내용이란다. 신호정비는 라브포 같은 경우에는 차주님이 현금 수리하러 왔다 이러면 4차가 없다 이랬으면 저는 진짜 빵원 받고 그냥 검정색 부위는 대충 닦아드리고 휠도 그냥 타라고 하시고 전 차주님 개인 돈 내고 나중에 휠 얼라이먼트만 보시라. 휠 얼라이먼트 한 5만원 정도 하니까 휠에 충격이 갔으니 안쪽에도 이상이 있을 수 있으니까 휠 얼라이먼트만 보고 그냥 끝내라 이렇게 말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영원에도 끝낼 수 있었을 거예요. 다 광택 내고 하지 마라. 근데 또 맥시멈에서 다 교환하고 FM대로 했으면 250만원, 300만원 넘게 나올 수도 있었겠죠. 근데 이런 거를 케바케로 차주님께 제안을 하고 차주님이 유리하게 피해를 안 보도록 수리를 해드려야 되는 게 어드바이저의 역할이고 정비공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그럼 좋아요, 구독 눌러주십시오. 알림 설정까지. 감사합니다. 토크타임 넘어갑시다. 끝! 홍 대표 토크타임. 오늘은 부동산 얘기할 건데요. 부산의 한 부동산 유튜버가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부산의 인구 감소가 너무 심하다. 그리고 좋은 일자리가 없어서 청년들도 많이 빠져나간다. 부산의 집값은 무조건 하락, 폭락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락론자인데요. 그분은 그 얘기를 전국적으로 대입해봐도 그렇습니다. 전국에 지금 출산율도 급감을 했고요. 우리나라 인구 감소가 이제 시작이 되었죠. 이게 당연히 수요가 줄어드는 거니까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가지고 빗대어서 뭐 일본의 부동산 거품 붕괴 이런 걸 따라갈 것이다 폭락론자들이 얘기를 하고요. 근데 또 뭐 상승론자들은 인구 감소는 되지만 가구 수는 증가한다고 하면서 또 다른 반론을 내놓긴 하죠. 근데 일단은 저는 그 인구 감소에 의한 부동산 전체적인 폭락을 저는 이렇게 댓글 달았습니다. 부동산 폭락이 아닌 전체적인 하락은 아니라 양극화가 더 벌어질 것이다. 초양극화 시대로 갈 것이다.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원래 뭐 새 아파트하고 그러니까 신축과 구축 차이가 1억 났다면은 이제 2억, 3억, 5억, 10억까지 이렇게 계속 벌어지는 현상이 나는 겁니다.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입지의 아파트들, 구축 아파트들은 그 제자리에 머물 것이고요. 수요가 줄어드니까. 하지만 좋은 아파트 살고 싶어하는 하이엔드 아파트에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좋은 아파트들은 계속 더 올라갈 것이고 아닌 아파트들은 그 정도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요. 좀 알아듣기 쉽게 명품에 빗대어 볼게요. 신세계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가면 부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와이프한테 얘기 들은 건데요. 10시, 11시 백화점 오픈 시간에 맞춰가지고 백화점을 가도 샤넬, 에르메스는 번호표를 뽑아도 그날에 못 들어간대요. 근데 구찌, 루이비통 그 뭐 한 2, 3등들은 이제 줄은 좀 서지만 들어갈 수 있고 밑에 이제 그 중저가 브랜드들 코치, MCM 뭐 더 밑에 브랜드들은 손님들이 많이 없어서 그냥 가서 바로 사올 수도 있고 하지만 사람들이 많이 안 산다, 많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5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짜리인데도 사람들이 줄을 쓴다고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요. 왜 그렇겠습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더 좋은 거, 비싼 거 이런 것들을 계속 선호한다고요. 사람들이 돈이 많아졌어요. 유동성이 많이 풍부해졌다고요. 옛날에는 10년 전만 해도 구찌, 루이비통 가방 하나만 있어도 여자들 와 괜찮다 그랬는데 요새는 뭐 샤넬, 에르메스 정도는 들어야 좀 괜찮다 그러지. 루이비통이나 구찌는 약간 대중적인 브랜드가 좀 됐잖아요. 다 하나씩은 있잖아요.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10년 전과 비교해보면 그렇습니다. 샤넬, 에르메스가 많이 비싼 브랜드인데도 줄 서서 산다고요. 이게 양극화를 불러온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보십시오. 그런 중저가 브랜드들은 그럼 이제 집값을 못 높여요. 그 뭐 MCM이나 이런 것들, 코치 이런 애들은 값을 더 못 올립니다. 수요가 많이 없으니까. 하지만 샤넬, 에르메스는 뭐 비싸도 뭐 사람들 다 사가는데 금액을 계속 올립니다. 이거는 완전 뭐 재테크예요. 아파트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들이 반지하 살다가 1층 가고 싶고 1층 살다가 이제 빌라 가고 싶고 빌라 살다가 이제 그냥 아파트로 가고 싶고 아파트 살다 보니까 이제 좀 좋은 입지에 학군 좋은 뭐 해운대 동네, 강남, 대구에는 범어동 이런 데 가고 싶고 그렇게 계속 사람들이 눈이 높아진다고요. 돈 있으면 계속 좋은 거를 가고 싶다고요. 이 현상 때문에 전체적인 집값은 폭락을 합니다. 그리고 돈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 안 팔면 돼요. 폭락 오면 그 집 가지고 온 사람들이 와 다 팔겠습니까? 집은 사는 곳이기 때문에 안 팔아요. 그래서 폭락이 안 올 거고 초양극화 시대로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비교가 됐나요? 이해가 되었나? 내 마음대로 비교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홍 대표였습니다. 끝.